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듯이 저에게도 정말 앞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과 평범한 시댁 식구와의 사이에서 저 역시도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남들은 시집살이다 뭐다 하는 불만을 호소했지만 정말이지 전 얘기할 건더기도 없는 시댁이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름없이 살던 저에게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 만져본 큰돈이기도 하고 이제 이 돈이면 우리 식구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지내던 날이었죠. 하지만 돈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행복했던 거와는 다르게 돈이 많아지자 시댁과 남편은 점차 변하게 된 거예요. 와, 장인어른 대박이다. 그냥 예전에 사놓은 땅이 이렇게 갑작스레 개발이 된 거야? 우리 그럼 이제 진짜 돈방석에 앉은 거네. 돌아가신 장인어른 덕분에 이게 웬 행제야? 당신도 아등바등 사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지. 아빠는 누려보지도 못한 건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고. 그래서 말인데 나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준비는 진작에 다 해놨고 자금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거였으니까 지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고. 그래, 뭐가 문제겠어? 자그마치 우리한테 130억이나 있는데 뭐든 시작해봐. 난 그럼 회사 그만둬도 되나? 아무래도 너 사업 시작하고 바빠지면 유림이 누가 봐. 유림이를 케어할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냐.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림이야 뭐 우리 엄마도 계시고 이제 좀 컸는데. 그리고 당신 집에 있다고 하면 어머님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막상 당신 일 그만두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잖아.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자기도 좀 처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그만두고 싶어? 부모가 돌보는 거랑 할머니가 돌보는 게 같냐? 자기 바빠지면 유림이 자연스럽게 내가 케어해야 될 텐데. 어때? 그리고 내가 막상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 케어하고 당신 회사 일 뒷바라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노는 거야?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길 원했죠. 저 역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육아하는 남편들도 많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부모가 옆에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워낙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전 더욱이 제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애아빠가 애를 더 잘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회사에 쏟아붓게 되었죠. 워낙 준비를 오래 했어서도 있겠지만 한번 저에게 터진 기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준비한 옷 도매 사업은 대박이 났고 전 투자 수익에 대비하여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어요. 어느새 원금까지 회수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고 제 자존감도 나날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는 물론이고 행동마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재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재벌처럼 행동하고 돈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제 수중에서 감당할 정도는 되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뭔지 시댁 식구들은 돈 하나로 인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던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늙음하기 우리 자식 덕에 호사를 다하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 잘 둔 덕에 이게 무슨 호사야. 그런 김에 밍크 코트나 한 벌 살까 봐. 괜찮지? 동창회에도 입고 가고. 아, 당연하지. 엄마, 다 사도 돼. 아들 그만한 능력 되니까 걱정 말고. 이거 내친 김에 이 카드 가지고 있다가 쓰세요. 에그, 이게 말로만 듣던 아들 카드? 내가 동창회 가서 자랑해야지. 우리 아들이 카드 쓰라고 줬다고. 내친 김에 가서 밥도 사고 할까 봐. 오랜만에 기 좀 살게. 이게 무슨 호사라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들 고마워요. 잘 쓸게. 콧대들 눌러줘야지. 유림 엄마 돈이 내 돈이니까 엄마 눈치 보지 말고 팡팡 써.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돈을 써보겠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니까. 이제 유림 엄마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더라도 남는 돈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주 행복하다니까. 이게 다 네 복이잖니. 걔가 너한테 시집와서 네 기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거겠니? 그러니까 너도 기눌리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동안 못 누린 거 다 누리며 살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참 행복하겠어.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복이 좀 있지? 내 덕분에 유림 엄마도 복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눈치 보지 말고 즐겨. 제 사업이 번창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자 남편과 시댁의 씀씀이 또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카드값을 메꾸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라도 할라 치면 남편은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떠냐며 오히려 저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게 말이죠. 갑작스레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자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워낙 사업도 바빴던 찰나였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업에 집중하여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즐기려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그들을 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늘 카드값 고지서를 보며 놀라는 날이 이어졌어요. 돈 좀 아껴 써. 이번 달에 카드값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당신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유림이 케어도 안 하고 매번 골프에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이랬으면 회사를 왜 관뒀어? 어차피 유림이 시터 이모님이 보시는 건데 너무한다 정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요. 남자가 가오가 살지. 그리고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이런 푼돈에 인색해?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니까. 애초에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많이 벌어도 벌벌 떨어대지. 뭐? 말 다 했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아. 성실하고 늘 다정했는데 요즘엔 180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당신이 변해야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이제 옛날 우리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즐기며 좀 살자, 좀. 너처럼 계속해서 구질구질 살다간 거지꼴 못 면하는 거야. 사람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아직도 돈, 돈, 돈. 그래도 적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유림이가 나중에 커서 뭘 배우겠어? 내 말은 적당히 하라는 그 말이잖아. 적당히는 무슨? 이렇게 돈을 써도 네가 벌어오는데 좀 즐겨야지. 사람이 좀 쓰면서 살자. 네가 아끼니까 내가 쓰는 거야.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변했다고 하자 남편은 당연히 변해야 하는 거라며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원래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한참 놀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제가 단단히 착각했던 거였죠. 허구한 날 남편은 사치스럽게 명품이며 차며 사치를 부리기 바빴고 밖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갔어요. 예전엔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절 물주 그 이상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더군요. 무엇이 그렇게 모든 걸 변하게 했을지 참 의문이었어요. 그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지만 제 삶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각박한 삶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가 밖으로만 도니까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장이 집에만 있니? 네가 뭐 하나 차려주던가.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집에서 앞치마 메고 살림하는 게 말이나 돼? 너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말고 뭐라도 하나 차려줘라. 너 돈도 많잖아. 내가 우리 아들이 유림이 본다고 할 때 썩 내키지 않았어. 남자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애를 보게 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 이 하는 거 보면 뭐 하나 해도 말아먹을 거예요. 본인이 뭘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뭐라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거저나는 거냐고요. 저 밖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거봐. 나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비한테는 어떻겠어? 안 봐도 훤하다. 네 남편 밖으로 도는 거 그럼 탓하지 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꼬투리 잡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그저 본인이 잘나서 다 이룬 줄 알지?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만나서 잘 된 거지? 너 혼자만의 복으로 잘 된 거 같니? 뭐든 감사하게 생각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알던 어머님 맞나 싶어요, 정말. 예전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다 변한 건지. 얼씨구? 감성팔이 아니야, 지금? 아, 카드 한도 막혔다. 한도 좀 늘려라. 뭐만 쓰면 한도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내일 김 여사랑 박 여사 만나서 공 좀 치러 가려고 하는데 카드가 막혀서 되겠니? 네 카드 주고 가던지 지금 한도 늘려주던지 해. 잔말 말고. 시어머니 또한 돈 쓰는 맛을 알아버리자 저를 보면 늘 돈돈 하시기 바빴습니다.
남편도 절 외롭게 하고 대놓고 지갑처럼 여겼지만 시댁 식구들마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회사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히덕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회사에 들러 저에게 돈을 타가는 걸 간간히 봤던 직원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 증거가 명확한 모습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가장 큰 걱정이 앞섰죠. 대표님, 여기 사진. 사실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매일 손잡고 두 분이서 꽤 진전된 사이 같아서 말씀드려요. 대표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고마워. 이런 거 얘기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진 좀 보내줘. 바람난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해요. 제가 힘이 되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님 힘내세요. 여기 사진들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 진작 남편이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여자까지 생겼다고 하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 솔직히 앞날이 캄캄했어요. 언젠가 예전처럼 성실한 남편이 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집에 오면 늘 어두컴컴한 집,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 이혼까지 생각하는 절 발견했죠. 뭘 위해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한부모 가정을 절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나한테 못하는 남편이지만 자식한테만큼은 애틋한 남편이니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날이었어요. 미련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순 없었고 그저 나 하나 참으면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시누이 시집 가는 문제를 얘기하며 시댁에 들러보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네 신우 시집 가고 싶댄다. 엄마가 얼굴 좀 비추래. 요새 너 우리 집에도 안 간지 오래됐잖아. 오늘 일 끝나고 한번 들려. 그래야지. 바쁘다 뭐다 하는 핑계로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 아가씨, 뭐 남자친구 생겼나 봐? 시집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널 보자고 하지. 시집 보내는데 돈이 한두 푼 드냐? 어쨌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나눠봐. 그러니까 경제권 나한테 일임하면 좀 좋아? 네가 귀찮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넌 어쩜 남편을 이렇게 꺼다 놓은 보리자루를 만들어? 어차피 네 돈이면 내 돈인 건데. 맨날 카드나 쓰라고 하고 그냥 이참에 경제권 나한테 넘겨. 내 돈이라서가 아니라 나 일하는 거랑 세금 이런 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단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지. 그러니까 작작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 말은 알아듣지? 이게 어디 남편을 뱁새에 비유해?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뭐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당신이나 잘해. 하여튼 경제권은 못 넘겨. 그리 알아. 그리고 말 좀 예쁘게 해줘.
정말 당신 같지 않아서 불쾌하니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절 보자고 한다며 시댁에 가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렇지 하게 되었죠. 이 집안의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누이 시집 가는데 돈이 필요하여 저에게 상의를 하려고, 아니 통보를 하려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단전에서는 진짜 내가 이 집 호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딸을 생각해 견디자고 딸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었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시댁에도 할 만큼 하면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믿음 하나로 잘하려고 노력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난 줄 모르고 사업하는 내게 아가씨 역세권 아파트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였고,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아주 오랜만에 비추는구나. 바쁜 얼굴 꼭 내가 얘기해야 비추지? 너만 돈 버냐? 우리도 바쁜 사람이야. 죄송해요. 요새 좀 일이 바빠가지고. 아가씨 뭐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의사 남편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딸이 의사 사모님 된다는데 다 해줘야지. 어떻게 해주시게요? 근데 어머님, 전 그냥 뭐든 서로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꼭 이렇게 한쪽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뭐 얼마나 갈까요? 서로 마음 맞아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에. 너 지금 초치냐? 해주기 싫어서 그래? 네 동생이었어도 이럴래? 어떻게 얘가 정이 없어? 네 남편 동생이면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너 지금 우리 딸이 의사 사모 된다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야 뭐야? 나도 의사 사이 보나 했더니만 조치지 마라. 그러게? 언니, 무슨 벌써부터 초를 쳐요. 진짜 엄마 말대로 내가 시집 잘 가는 게 배 아픈 건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나 정도면 의사사모 될 만하지. 언니가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언니한테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면서 뭘 그래요? 그 집에서 아파트는 당연히 해줄 줄 아나 보더라. 대출 좀 받더라도 어느 정도 네가 준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위치는 어디든 좋으니까 역세권 쪽으로 해서 아파트 하나 해줘라.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동생이면 아까울 게 어딨어? 너 처음에 시집 올 때 무일푼 빈몸으로 시집 왔기도 했고 지금 혼수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금액 좀 마련해. 하나뿐인 시누이 의사 집안에 안 꼴리게 옳게 도리는 다 해야지. 그래야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야. 다 좋다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냥 대놓고 이제 돈을 대달라고 저에게 닥달했고 그냥 누가 보면 돈을 저에게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깊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집 구석을 망하게 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하면 영원히 나는 이 집안의 물주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닐 거라는 판단이 서게 되자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시집 가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없는 형편도 아니고 돈이야 남아 도는걸요? 이제야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그 돈 좀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네 남편한테도 좀 맡기고 그래라. 가장이 면이 있어야지. 일단 우리 딸 결혼하는데 종잣돈 좀 먼저 풀어놔. 그래야 그 의사 사이 차도 해주고 어느 정도 집 잔금도 치르지. 네, 그럴게요. 일단 제가 가진 현금 5억이면 될까요? 아파트 잔금은 들어갈 때 치르면 되니까 먼저 5억 먼저 하죠. 그리고 집 알아보셨으면 빨리 계약하세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자금을 준비하니까요. 뭐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워낙 동생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요림 아빠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 정도는 하려고 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아우, 내가 이래서 새언니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의사사무되면 언니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요. 아무래도 내가 상류층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언니도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한 발짝 상류층에 다가서는 거니까요. 그러게 이제야 시원시원하구나. 가끔 보면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통 큰 걸 보아하니 이제야 내 며느리다워 아주. 이게 다 우리 집안 인류 집안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니? 내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다니까. 둘 다 아주 성공했어. 돈을 해준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동안 상심지를 경고하는 정말 상반되게 저에게 살랑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참 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에서 나와 곧장 이혼을 준비했고 직원에게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것도 모르고 시누이의 신혼집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낸 것을 식구들이 알게 되자 셋이서 회사에 찾아와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돈을 움켜쥐고 있는 제가 이 집과의 손절을 선언하자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버선발로 찾아온 것이에요. 이혼? 내가 왜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 해? 너 나가서 일하니까 내가 애 보고 살림했는데 이런 나한테 네가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 유리미는 어떡하고?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어떻게 유리미한테 상처를 주려고 할 수가 있냐고. 유림이? 어디서 네 입에서 유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네가 유림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람을 폈겠니? 여기 증거자료다. 어디 변명해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너 그리고 니네 엄마, 네 동생 그 지근성 이제 못 참아. 법정에서 보자고. 아주 셋 다 쫄쫄 털어서 개망신 줄 거니까 그리 알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너넨 돌아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그 집 계약한 건 어떡하니? 계약 파기하면 너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일부러 그런 거지? 언니,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 엄연한 사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쳐? 시모와 시누이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억울해하고 이 부분도 법정에서 밝혀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상 증거도 없었고 본인들이 원해서 모든 계약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약금을 대신 내주라는 법정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은 것이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그 집안을 요절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들이 후회도 되면서 말이에요. 꼴 좋다.
위약금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동안 유림이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 내가 당신들 지갑인 줄 알고 있지? 의사 사이 얻는다고 주제도 모르고 나대더니 꼴 좋다. 모든 얘기는 법정에서 하자고요. 너 뭐가 문제길래 이러니? 천천히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뭔가를 오해했나 본데 우리가 어디 1, 2년 세월이니? 그래요, 언니.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아,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내 인생 어떡하라고. 나 그 남자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안 돼. 언니, 우리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아, 그럼 다 양보해서 돈만 좀 해줘요.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제가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절 회유하려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저는 그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 회사 경비분들을 호출하여 이 염치 없는 세 가족을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만 먹었으면 될 일이었더라고요. 저희 건물에 잡상인들이 출입한 것 같거든요. 여기 좀 오셔서 이 사람들 좀 끌어내주세요. 아주 막무가내네요. 뭐? 너 지금 우리 보고 잡상인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물며 가족인데 이렇게 지독해? 지독?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는지 몰라? 본인들이나 돌아봐. 뻔뻔한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무조건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는 심보로 저에게 싹싹 빌려고 하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의 결말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요. 내가 무슨 바람이 났다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유림이 아빠인데 네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혼은 해줄게. 유림이 내가 키워. 양육비랑 생활비 다달이 보내. 알겠어? 어디 혼자 그 돈을 다 꿀꺽 가려고 해? 너 그 입 못 다물어? 아니,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우리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니? 일단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위약금을 다 어떻게 내라는 거야? 언니, 제발요. 혹시 저희한테 섭섭한 게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요. 저 이 사람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인생 망쳐요. 친구들한테도 의사 사모 된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참 웃긴다. 머리에 허세들만 가득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짊어지고 시집 가고 싶었니? 네 힘으로 벌어서 가. 안 말려. 끌려 나가면서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의 모습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주어야 했고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였어요. 물론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양심이 없게도 재산 분할도 하려 하더라고요. 너 혼자 그 돈을 다 쓰고 늙어 세상 떠나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유림이 아빠고 엄연히 나도 권리 있어. 재산 분할 신청할 거야. 어쩌냐? 상속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내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번 유산을 너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너 내 돈 쓰면서 놀기밖에 더 했니? 뭐야? 나 이혼 못해, 절대로.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절대 안 해. 그건 법정에서 얘기하시고요. 이제 네 자리 찾아 돌아갈 때야. 그 구질구질 그지근성 가지고 어디 한번 바닥에서 잘 살아봐. 아이한테 미안했지만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욱 유리미에게 해만 끼칠 것 같아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사 사이를 얻으려고 분수에 안 맞게 집계약도 사이에 차도 하물며 병원도 개원시켜주려고 병원 자리까지 계약했더라고요. 그저 저만 믿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든 돈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그 많은 위약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벌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딱 하나 있는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서 위약금을 몽땅 물었다고 했어요. 분수에 안 맞게 욕심을 부린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누이는 결국 그 집안에서 파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파혼을 당하자 또다시 저희 회사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하여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너 우리 딸 인생 물었네. 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 아들이랑 내 딸 둘 다 신세 망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히 우리한테 뒤통수를 쳐대? 네가 사람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옳시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동안 내 돈 엄청 써대면서 행복했지?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신 차려요. 우리 남남이야. 유림이 하나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야. 그동안 그래도 부자 행세 좀 해봤으니 성공한 인생 아닌가? 당신 아들, 딸들이 못해주는 호감 그나마 내 덕분에 좀 누려봤잖아. 당신 인생에서 그런 날이 또 있었겠어? 그냥 감사하고 살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 네가 내 인생 망치고 무사할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 옆에서 마마걸처럼 네 주제에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하니? 그 나이 먹도록 천박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게? 그저 내 돈으로 돈 많은 공주님인 척 의사 남편 꼬시려고나 하고 천박하다 진짜 네 인생. 이제 똑바로 살아. 너랑 똑같은 남편 얻길 바란다.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처럼 말이야. 여기 이 사람들 좀 끌어내요. 어머머머, 진짜 뻔뻔하다. 무슨 그지들도 아니고 돈 때문에 대표님한테 저러는 거잖아. 아우, 소름 끼쳐. 인간들이 어쩜 저래? 경비분들이 와서 끌어낼 때까지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아주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가장 통쾌한 응징을 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이혼 후 전 딸아이와 이사도 갔고 제 인생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열심히 한 덕분인지 매출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회사 직원들도 성실히 일해주고 있어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지만 일찍 철든 딸은 오히려 그만 미안해하라며 저를 다독여주는 딸이 되었답니다. 평범한 제가
이런 일을 겪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딸아이를 정말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하네요. 딸아이마저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해 따로 면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상 전 남편과는 완전히 왕래가 없는 셈이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회사 일도 잘 풀리는 요즘이에요. 제가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느낀 것은 애써 끊어진 것들을 붙잡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떠나가는 인연에 미련을 두고 잡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오히려 날 진정 생각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답니다. 그러니 애써 인연을 붙잡거나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본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딸아이는 날마다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시모와 함께 지내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을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 손톱만큼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림 풍경을 보니 집안인 건 확실해 보였는데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작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던 저는 창밖에 멀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길래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만 가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같은 그림을 그려오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주게 되었고 남편도 심각하게 한참 동안 손톱만한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삼을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면서 7살짜리의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항상 시댁에만 가면 그려오는 그림 속에 아주 작게 여자를 그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 딸을 최대한 구슬려서 그림 속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던 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 생각해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왔어? 일 시킬 건 다 시키고 밥 먹을 때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 때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하질 않나? 해봄이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보여.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래?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표정 관리 좀 잘해. 내가 지금 표정 관리하게 생겼어?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건데?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상냥하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 놓고 시키기만 하셨잖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괜히 틱틱거리시는 거 다 티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평소에 해봄이 많이 봐주시니까 힘드신가 보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계속 이러면 피곤해져서 같이 못 살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겠어? 요즘 당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 몰래 속닥거리기나 하고.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하긴 뭘 해.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 요즘 해봄이 때문에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는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걸 알 수 있었던 건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했고 좀 늦기라도 하면 미리 문자라도 남겼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시모도 평소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저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점점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던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제 전화는 받지 않길래 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시모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하고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뒤엎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신음이 갔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쳐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깨어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건데? 얼굴이 완전 녹초가 돼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헬쑥해졌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는 꼴을 보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것 같은데 여자 촉은 못 속이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에서 자고 온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과 싸웠어도 바람은 안 피우지.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할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당신이랑 지금 말싸움할 힘도 없거든. 오늘만큼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변해버린 당신 모습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없으니까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무시했고 나랑 함께 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하는 말 진심인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오늘은 당신이 해봄이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가. 나 오늘 출장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남편은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온 걸 알면서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변해버렸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려버려 더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남편한테 맡긴 뒤 서둘러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혼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걸하면서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출장을 마친 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서 있자 시모가 제 딸을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도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짐 다루듯이 떠밀길래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 결정한 거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네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은 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제 딸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 잠깐 잊고 있었던 그림을 확인해 보려고 스케치북을 열었는데 항상 그리던 똑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작게 그려놓은 여자가 안 보이고 집안의 풍경만 보이길래 작게 그린 여자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할머니랑 비밀놀이 하고 있어서 여자는 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저는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하루 동안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 버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로 그날 집과 2시간 거리인 친정에 딸을 맡긴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목소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급습을 하자 시모와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게 비밀놀이였어?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이 당장 안 내려놔?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우리 시우 이제 막 겨우 잠들었는데 이러다 깨겠어. 우리 시우? 깨면 왜 안 되는데? 내 딸한테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애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세워놔. 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네 아들이 방금 말했잖아. 우리 손자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너 때문에 깨버리면 또 언제 재우라는 거야? 조용히 말해도 되잖니?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다물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비밀놀이? 내 딸한테 비밀놀이라고 얘기해놓고 저기 있는 작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내가 오기 전까지 처바가 났다면서. 창살로 되어 있는 저 창고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가 말도 못하고 정신 상태까지 이상해졌겠냐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저 좁은 창고에 내 딸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 그녀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아주 다 끝장을 낼 줄 알아. 제가 두 모자에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딸에게 저질렀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시모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끝나면 데리고 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아직 어려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 딸은 남편과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눈이 맞은 상간녀가 제 딸이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하자 두 모자가 제 딸을 밖이 보이는 창고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딸에게 스케치북 하나 던져주곤 제가 올 때까지 창고에 계속 넣어둔 거였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곤 음식 먹는 것까지 창고에서 해결을 했던 거였죠. 창고 문이 빗살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 잡혀 있던 창고라 제 딸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실을 활보하던 상간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린 딸은 멀리에 보이는 상간녀를 아주 작은 여자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모가 제 딸에게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여자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그림 속에는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던 거였습니다. 딸한테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남편과 시모가 어떤 비밀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좋게 구슬려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아이가 남편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도 창고 안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을 제 딸에게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목소리 높여 난리를 치자 2층에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시모는 2층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도 뒤늦게 알 수 있었네요. 아니,
1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여보. 내가 우리 시우 겨우 재웠다고 깨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 놓치면 하루 종일 쉴 틈 없는데 어머님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냐? 나 몰래 이놈이랑 바람 피운 게 너야?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이 인간들이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하나 했는데 이 집에 네가 살고 있었냐? 저번에 내가 2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강하게 막더라니. 보수공사 중이라 위험하다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길래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가 2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걸 걸릴까봐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벌써 너희 존재를 다 알아버렸는데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 당장 안 내려와? 너까짓 게 감히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너 때문에 내 딸이 창고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니 저 여잔 또 언제 왔대? 여보, 저 여자 왔으면 나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여기에 너 편이 있을 것 같아? 이미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2층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냐? 그래봤자 너는 첩이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될 인생이야.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뺏긴 거지. 어느 누가 댁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과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딸인지 아들인지 확률은 50대 50이니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래서 어머님 부탁대로 이 사람과 댁몰래 따로 만나면서 서로 뜨겁게 알아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됐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까지 낳았지 뭐야. 그러니 내가 안 이쁘겠어? 반대로 댁은 이제 짐스럽게 느껴지겠지. 결혼 초부터 아들 손자를 원했었다며. 그런데 딸 하나 낳고 둘째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어머님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댁은 며느리로서 실패작이니 조용히 물러나지 그래. 어차피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할 텐데. 나랑 비빔밥처럼 섞인 걸 알면서도 이 남자랑 같이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이혼 얘기도 나왔다면서. 이래서 다들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한 거였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주지. 니들 잘 되는 꼴 절대로 용납 못하지. 나와 내 딸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너까짓 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승자라는 듯 저를 내리깔아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난리치는 저를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저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간녀를 갈갈이 찢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뜯어 말리던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간녀와 시모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거리면서 뒷걸음치던 남편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던 터라 무작정 남편한테 돌진을 해 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을 치더니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시모와 상간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며 온몸으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제가 아닌 2층으로 올라간 상간녀와 둘 사이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까지 전부 다 해결해주겠다고 조용히 사라져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다음날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던진 뒤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한참 동안 오열을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제 입을 통해 듣게 되자 분노하신 아빠는 남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옷을 챙겨 입으시길래 다음날 이혼할 거라고 아빠를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아빠가 가봤자 혈압만 오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 선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네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친딸을 두고 상간녀에게 빠져 또 다른 아이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임신 계획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산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돼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었던 건데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두 모자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동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겠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 있는 건데 두 모자는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역시 잠 한숨 못 자고 눈물로 나를 지새운 뒤 아침 일찍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게 법원에서 보자고 했었죠.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자기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며 최대한 합의를 보자는 말에 저 또한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해결 보고 법적으로 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문자를 계속 넣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전화를 해봤는데 또다시 받지 않길래 급하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감정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져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모자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랑 상간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가스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특성상 바닥 냉기가 쉽게 올라와 태어난 아이가 추울까봐 보일러를 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전에 미리 연통 청소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고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바탕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두 모자와 상간녀가 떠난 건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까지 떠나버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버려 마음이 안 좋더군요. 결국 갑작스럽게 두 모자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들도 뒤늦게 유부남과 살림 차린 걸 알고 고개도 못 들더군요. 5년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펐는데 두 모자가 떠날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었겠죠. 두 모자가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로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까지 사고를 당하게 된 건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의 업보인 거겠죠. 이 모든 일이 이혼을 바로 앞두고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아들인 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딸에게 넘어왔어요. 생명보험도 저 몰래 몇 개를 들어놨던 건지 남편에게 7억과 시모에게 3억이 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기 막막했는데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요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없이 꿋꿋이 잘 커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앞으로 제 딸과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점검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이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위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위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웃음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딸은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 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 온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도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은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